열등감 이야기.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을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감정으로 보았다. 그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그 열등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 만나는 사람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사랑받기 힘들 거야 라는 생각. 즉, 관계 내에서의 열등감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고른 사람조차 불안정한 내면의 소유자일 때가 많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상대를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나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에 온 신경을 맞춘다. 그러고서 나를 좋아해 주다니 이제 제가 다 맞출게요 라는 태도로 흘러가고 만다.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다고 말해줄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 굳건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의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만나던 연인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당했을 때, 다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한다. 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알아차려야 한다.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따뜻한 관심이 고프고 늘 감정적으로 허기져 있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삶과 관계를 누리고 싶은 현명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야말로 현명한 나를 알아차리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도.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 온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 그런 나를 알아차리고 선택해야만 한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 나를 보아줄 사람을 찾아 또다시 이 세상을 헤매다닐 것인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인생의 좋은 시간을 다 보내는 일은 너무 슬픈 점이라는 견해를 전하며 우산 없던 날. 초등학교 1, 2학년 즈음의 어느 여름날. 그날은 아침부터 흐릿한 구름이 몰려드는 날이었다. 혼자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통학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꼼꼼하게 일기예보를 챙겨보던 기억이 난다. 얼른 우산을 준비해서 학교로 가려는 찰나 엄마는 나를 불러 세워 물었다. 얘, 오늘 비 안 와. 집에 우산도 많이 없는데 뭐하러 들고 가니? 분명히 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엄마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며 내 손에 들려있던 우산을 빼앗아 신발장에 넣어버렸다. 걱정스럽긴 했는데 엄마가 그렇다는데 믿을 수밖에. 학교에 가 공부를 하다 보니 슬슬 학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하늘은 이미 아침에 흐릿한 정도가 아니었다. 먹구름이 잔뜩 끼고 별 한간 우르르 쾅쾅 소리를 내더니 결국 세찬 비를 뿌리는 것이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나를 압도하던 그때를 잊지 못한다. 저 비를 다 맞고 가야 하는 걸까라는 공포.
우산을 챙겨가려고 하는데 굳이 우산을 뺏은 엄마에 대한 원망. 그래도 나를 데리러 오겠지 하는 희망.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한 채로 점점 몸이 뻣뻣해져 가던 기억이 선명하다. 지금의 초등학생이라면 비가 대수냐며 열심히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우산을 사든 엄마에게 전화를 하든 했겠지만 1985년에는 우산 파는 편의점 같은 게 세상에 없던 시절이었고 8살의 나는 핸드폰도 돈도 없었으니까. 친구들의 엄마가 종종 걸음으로 우산을 들고 와서 내 친구들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각자의 집으로 향할 때 나는 그저 건물 입구 처마 아래에서 우두커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쩌면 많이 부끄러웠는지도 모른다. 우산은 없다 손치더라도 우산을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나는 마치 곧이어 올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처럼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비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고 나는 그 비를 온몸으로 다 맞으며 어딘가로 향했다. 그날 내가 비를 맞으며 향한 곳이 가봐야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이었는지, 그보다 멀리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일하고 있던 가게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의 외롭고 무서웠던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일까? 모두 다 지우고 싶었지만 혼자서 엄마를 기다렸던 순간만큼은 너무도 강렬해 지우는데 실패했던 것인가? 어떤 날씨를 좋아하냐고 물으면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고 답하곤 했다. 비 오는 날이 싫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평생 우산과 일기예보에 집착하는 것도 그때의 기억이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혼자 울며 비를 맞고 걸어갔던 기억이 그저 날씨에 대한 나의 취향만 바꾼 것은 아니다. 그날의 강렬했던 감정은 나에게 혼자 남겨지는 일이란 고통스럽고 창피하며 방치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공포도 함께 남겨놓았다. 8살 아이가 기댈 수 있는 존재란 가족뿐이고 그 중에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사람이 내게 관심이 없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조차 나타나주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방치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새겨놓았던 것이다. 20살부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반하고 마음을 주고 사랑하기 원했지만 그 시간이 늘 불행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잠깐은 세상이 분홍빛으로 보이다가도 그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왔을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너는 내 곁에 없을 거잖아. 너도 나를 방치하겠구나. 나는 혼자 남겨지고 말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대며 아직 다가오지 않은 파국을 열심히 준비했는지도 모른다. 희망과 기쁨을 기대하면 희망과 기쁨이 오지만 좌절과 환멸이 닥친다는 말이 있던가. 가난한 육체노동자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딱히 원해서 낳은 것이 아니었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며 늘 혼자 우두커니 집에 있던 어린아이를 잠시 돌아본다. 가족과 이렇다 할 따스한 추억 같은 것이 없을 이 가련한 아이를 본다. 그저 누군가에게라도 기대고 싶었을 그 아이가 비 오는 날 혼자 집으로 돌아가도 누구 하나 위로해주지 않던 그 아이가 아직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지 못하고 아주 작게 웅크려 있는 것을 느낀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어쩐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어쩐지 나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아이는 그것 보라며 역시 너의 인생은 처음부터 외로웠고 끝까지 외로울 거라며 자신의 존재감을 한없이 드러낸다.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힘들긴 해도 아이를 그렇게까지 혼자 두는 부모들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린 시절 온종일 집에 우두커니 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 오는 날에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막내를 데리러 와주는 엄마였다면 어땠을까? 외로움이 곧 공포로 전환되고 그 공포가 이내 우울감으로 바뀌는 것이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한동안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힘들어했다. 하지만 이젠 그 원망으로부터도 많이 벗어났다. 삼남매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을 나의 부모는 그저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 말고는 그들의 사랑과 책임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것임을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잘 먹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보내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 엄마와 아빠를 원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었음을. 그들도 어쩌면 도망치고 싶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내가 가장 외로움을 느끼던 그 나이에 엄마와 아빠는 나보다 더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남겨준 외로움이라는 감정적 유산을 어찌할 바 몰라 인생의 대부분을 방황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외로움이라는 유산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숱한 방황도 했고 원치 않은 상처도 입었지만 그렇기에 나는 외로움의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외로움에 관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고통의 기억이 나를 더 성숙하게 했다는 것에는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그 어린아이조차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그 아이가 완벽하게 떠나갈 때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세 번의 호흡.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고 마음의 번잡함이 일어날 때마다 명상을 한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간혹 그렇게 묻는다. 명상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내려놓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의견이랑 생각을 주장해야 될 때도 있잖아. 라고 말이다. 방송에서 토크쇼에 나가서 똑부러지게 생각을 말하는 내가 명상을 한다고 하니 적잖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나 보다. 명상은 생각을 내려놓기 위한 목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나에게 있던 비합리적 신념과 불쾌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는 것은 많지만 그것은 명상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상태일 뿐 명상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정적인 상황, 도전적인 이슈와 마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무작정 내려놓기만 해서 어떻게 삶에 제대로 응수하고 그 맛을 살려서 살 수 있을까? 명상의 목적은 겨우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내 삶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 내가 처리하고 상대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명료함을 가지는 것이다.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고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잦다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만큼 명료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사랑하는 이에게 충동적으로 이별을 고해 후회하고 순간의 짜증을 어쩌지 못해 오랫동안 노력했던 일을 그르쳐버리는 것은 사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일 뿐이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뿐이니까. 상대방을 고치는 일은 힘들어도 상대방에 관한 내 생각과 입장을 수정하는 일은 가능하니까 결국
어떻게 그 태도를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나는 그걸 명상으로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 혼란스러울 때,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다가 의견이나 감정이 부딪혀 괴로울 때, 내가 하는 명상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3번의 호흡을 통해 명료함을 되찾는 것. 첫 번째 호흡에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 코끝으로 숨이 들어올 땐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숨이 나갈 땐 숨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인지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잡념이 가라앉고 한결 깊어진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낀다. 두 번째 호흡에는 몸의 감각에 집중한다. 마음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의 일부는 통증이나 긴장, 불쾌한 느낌에 지배당하기 쉽다. 상대와 말다툼을 할 때 목 뒤가 뻣뻣해진다거나, 내일 있을 일을 고민할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두 번째 호흡에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까닭은 느껴지는 긴장과 통증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가슴 한복판의 뜨거운 느낌을, 지끈거리는 머리의 감각에 집중한 후 그곳의 긴장과 통증을 내려놓겠다는 의도를 세워보곤 한다. 흔히 부정적인 감각, 부정적인 생각은 그저 무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감각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 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니까. 한 번의 호흡에 내려놓기 힘들다면 2-3번 이상 반복하며 긴장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에서는 스스로에게 명료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질문을 해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말다툼이 점점 커지는 도중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혹시 실수할까 두려운 그 순간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안간 우울한 감정에 압도되는 어느 저녁날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고 발표를 잘 해내는 일이며 다시 오지 않을 저녁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일일 테니까. 삶이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이 호흡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 3번의 아름다운 호흡, 그 호흡으로 이루어진 이 간단한 명상법을 당신 마음의 친구로 남겨두길 바라며. 세 가지 삶.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어떠한 심리학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학설과 치료법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해 배우게 된다. 프로이트와 융, 아들러로부터 이어지는 다양한 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어떠한 식으로 들여다보았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배우다 보면 학자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 감탄하고 또 끄덕거리며 공부하게 된다. 많은 학자 중에 내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었던 사람은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다. 그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소중하게 여겨졌던 인간의 긍정적 특성에 주목했다.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 주목해 그것을 고쳐가는 방식이 아닌 좋은 특성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인간에게 더 유익하다고 본 것 같다. 사랑, 용감함, 진실함, 용서, 겸손,
낙관성과 같은 총 24개의 덕목 중 누구나 2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강점을 대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 점에 주목하는 것. 그는 그렇기에 일상에서도 감사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한 마틴 셀리그만의 한 이야기 중에서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삶의 3가지 길이다. 그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는 3가지 길이 있다고 했다. 바로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 즐거운 삶은 많은 사람이 소위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말하는 모습에 가깝다. 비싼 것을 살 수 있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신나는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삶. 말하자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전시하면 남들이 딱 부러워할 그러한 삶이다. 많은 이가 어떻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때때로 그 목표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좋은 것을 즐기고 부를 쌓고 여유롭고 호화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점점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바라는 쪽으로 향하지만 정작 더 좋은 것을 즐겼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만족감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케이크를 먹었을 때 느끼던 만족감은 2번째 케이크를 먹었을 때 확연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동안 여지없이 작용한다. 2번째에 몰입하는 삶도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삶의 방식 중 하나다. 공부하는 학생도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가도 저마다의 과제가 있고 해내고 싶은 일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주어진 일에 몰입하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성장과 좌절을 경험한다. 자신의 존재를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몰입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된다. 몰입하는 삶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에서 성공 가도를 달랠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즐거운 삶이 따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입을 경험하고 즐거운 삶도 사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만족감과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긴 했지만 삶의 허무함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는 것만으로는 인생을 진정 잘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은연중에 짐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완벽히 매료된 마틴 셀리그만의 이야기는 바로 이 3번째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가 말한 3번째의 삶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다.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몰입의 에너지를 경험하며 자신의 일에서 깊은 성장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생은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범위 이상으로 사용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어떨까? 삶의 의미란 그저 잘 먹고 즐겁게 놀며 열심히 일하는 시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재능을 바탕으로 타인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향할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성이 뚜렷해지고 또한 그 결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의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에 관해서는 얼마나 깊게 고민했던가.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남들처럼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모든 것에 우위에 있지는 않았나.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즐겁게 살고 싶다. 또한 내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일 안에서 한없이 몰입하는 기쁨 역시 누리고 싶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내 삶이 타인에게 소중하고 귀한 의미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꼭 있어야겠지.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마지막 순간에 한탄과 아쉬움이 아니라 충만함과 기쁨이 자리할 수 있도록. 아니지.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엔 조금 많이 아쉽고 슬프려나.